금요일 오후였고 우리는 뉴욕을 떠났습니다. 멜라니와 저는 막 첫 학년을 시작하는 외동딸 제니퍼를 대학교에 데려다준 후였습니다. 저는 포드 트랜짓밴을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멜라니가 향수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니퍼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엊그제 같은데 멜라니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당시 저는 공학 학위를 따기 위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저희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이해하며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제니퍼가 태어났을 때 멜라니는 제가 학위를 마치는 동안 부모님 댁에 머물렀고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로 멜라니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 머물렀고 저는 주니어 엔지니어에서 HVAC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건설업에서 안정적인 계약을 맺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이 넉넉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으면 집이 너무 텅 비게 될 거야. 내 목소리에 슬픔이 살짝 스며들었다. 그녀는 항상 내 작은 공주였어. 멜란이 날카롭게 대답했어. 하지만 내가 곁에 있을 때 그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봤어? 내가 없을 때는 너에게 매달리고 나를 놀려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내가 있는 걸 거의 알아채지 못하잖아, 멜라니. 제발. 나는 애써 무시하며 대답했다. 그냥 잠깐 겪는 과정일 뿐이야. 마지막 학년은 정말 힘들었어. 특히 컬럼비아대에 가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좀 너그럽게 봐줘야지, 그건 이해해. 대릭. 멜라니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보는 시선은 내가 모르잖아. 마치 나를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야. 멜라니, 너무 과장하는 거야.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멜라니는 반박하지 않고 내 짜증을 눈치챈 듯 말을 멈췄다. 굳이 재촉할 생각은 없었던 그녀는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다. 30분 후에 집에 도착할 거야라고 타이핑하고 있었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제니퍼가 보낸 거였어? 내가 물었다. 아니, 레베카가 보낸 거야. 레비가 또 불평하는 거야. 항상 늦게까지 일하고 남들보다 먼저 생각한다고. 멜라니는 화제를 바꾸며 그녀는 보안관과 결혼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라고 대답했다. 진입로로 들어서는 순간 차고 앞에 보안관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 뒤에 차를 세우자 레비가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려 우리를 맞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멜라니는 즉시 자세를 바꾸어 리바이의 비서 뒤에 섰습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게 내 직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야. 레비가 마닐라 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데릭 크로프턴, 이제 그만하고 이게 무슨 농담이에요? 내가 물었다. 레비는 멜라니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해.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어서 멜라니에게 접근하거나 150m 이내에는 접근할 수 없어. 리비, 바로 지난 일요일에 너랑 레베카가 제니퍼의 송별 바비큐 파티에 있었잖아.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쏘아붙였다. 너희 둘 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거기 앉아서 먹고는 웃으며 나갔잖아. 모두 위선자들 같으니 제발, 대릭,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레비는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레비? 내가 배신자라는 걸. 나는 소리쳤다. 그리고 멜라니, 넌 날 배신했어. 내가 나가고 싶었다면 그냥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잖아. 이런 소란 없이 이혼할 수도 있었잖아. 이미 가처분 명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레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봉투를 조수석에 던진 뒤 벤을 향해 달려갔고 다시 돌아와 그를 마주보았다.
집에서 내 물건들을 가져올 거야. 내 물건을 가져가는 걸 내가 막는 건 아니잖아. 내가 쏘아붙였다. 나는 집 열쇠를 꺼내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건 안 돼. 레비가 새 열쇠를 보여주며 비서에게 건네주었다. 우리가 다 생각해냈어. 나는 비웃었다. 아니면 레베카가 우리가 없는 동안 열쇠 수리공을 고용한 건가? 레비는 대답하지 않고 나를 따라 안으로 들어온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방 2개를 챙기는 동안 멜라니가 말했다. 걱정 마, 레비. 내가 보안관들에게 집을 감시하라고 할게. 지금 혼자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그녀는 대릭이 화가 나서 무모한 짓을 할지도 몰라요라고 덧붙였다. 괜찮을 거야. 주말 동안 친구한테 부탁할게. 멜라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친구구나. 레비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가방을 벤으로 옮겼고 보조원이 멜라니에게 새 열쇠를 건넸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 이혼 서류를 훑어보았다. 대릭, 내 물건을 챙겨왔어. 이제 떠날 시간이야. 레비가 말했다. 잠깐만요. 내가 말을 끊었다. 이 여자는 내 사업의 절반, 저축의 절반, 집, 차, 그리고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나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듯 소리쳤다. 내가 애써 일궈온 모든 것을 앗아가려 하고 있어. 레비, 지금 떠나지 않으면 체포해야겠어. 그는 수갑 가까이에 손을 얹고 경고했다. 좋아, 레비. 나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리며 재빨리 내 이름을 적었다. 멜라니, 내가 원하던 걸 얻었어. 이 영상을 직접 보고 나한테도 한 장 줄 수 있어? 내가 물었다. 레비와 그의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내가 그렇게 쉽게 따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멜라니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빛났고 자신의 승리를 분명히 즐기고 있었다. 레비는 증인으로 서명하고 나에게 사본을 건네주었다. 나는 벤에 올라타면서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가운데 멜라니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 사람은 누구야? 멜라니, 이 일이 언제부터 일어났어? 멜라니는 안으로 들어가 망설였다. 레비는 비서에게 나가라고 손짓하며 명령했다. 그녀를 데려가. 제니퍼를 생각해. 대릭. 멍청한 짓은 하지 마. 레비는 벤으로 돌아가면서 간청했다. 그 여자와 결혼한 걸 후회해요. 나는 엔진을 시동하면서 소리쳤다. 그녀는 내가 개방적 결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혼을 원했어요. 내가 말했다. 너처럼 말이야. 무슨 소리야? 레비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물었다. 놀라지 마. 내가 대답했다. 내 형 메디 내가 야간 근무할 때 사실상 내 자리를 대신한다고. 날 내 형과 대립시키려는 거야. 미안해, 레비. 하지만 그녀가 널 속이고 있어. 너 같은 보안관이라면 거짓말쟁이도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집에 가서 레베카에게 따져봐. 직접 확인해 볼게. 나는 차고에서 후진해서 나왔다. 내가 떠난 후 멜라니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내가 남겨둔 값비싼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손해예요. 그녀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는데 음성 메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짜증이 났다. 케빈, 전화 받아.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의자에 앉으며 그가 지금쯤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투덜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의 1년 전 백화점 신발 코너에서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이 떠올랐다. 젊고 건강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멜라니는 곧바로 그에게 끌렸다.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바로 다음 날 그는 점심시간에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케빈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일하고 지쳐 집에 돌아오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서는 결코 얻지 못했던 그런 활력을 얻었습니다. 제니퍼의 숙제를 도와주던 멜라니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집에 앉아 불만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2번째 와인을 마시던 멜라니는 케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또다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리고 TV를 켰지만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멜라니는 그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그곳에서 청소를 해주었고 선물을 사주었고 심지어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BMW를 타고 운전하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가 필요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깊은 갈망이 온몸을 뒤덮었다. 케빈은 모든 것이었고 오늘 밤 그녀와 함께 살게 될 운명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새로운 삶, 그녀가 그토록 찾던 자유였다. 샤워를 마친 후 멜라니는 거실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다시 전화를 걸면서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케빈, 어디야? 왜 안 받아? 그녀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벼운 저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가 차를 몰고 저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 TV 화면에 뭔가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서둘러 소파로 돌아가 볼륨을 높였다. 레비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레비 엘링턴 보안관이 아내와 형을 총으로 쏴 죽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멜라니는 충격에 휩싸여 두 손을 입으로 가져가더니 재빨리 TV를 껐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레베카, 내가 경고했잖아.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멜라니는 잠 못 이루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된 기분이었다. 남편은 떠났고 애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가장 친한 친구는 죽었고 딸은 멀어지고 화가 나 있었으며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남은 사람은 남편 맥과 함께 30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던 여동생뿐이었다. 토요일이 되었지만 케빈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다. 멜라니의 좌절감은 커져만 갔다. 적어도 문자라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멜라니는 앞뒤로 서성거리며 생각했다. 일요일 아침이 되자 그녀의 인내심은 완전히 바닥났다. 그녀는 케빈의 아파트로 차를 몰고 가서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포가 밀려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전자기기는 모두 없어졌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으며 욕실은 싹 비워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침대에 쓰러져 통제할 수 없이 흐느꼈다. 그 사람 떠났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결국 이혼을 주장하고 같이 살자고 한 것도 그 사람이었어요. 이미 끝난 뒤에도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답을 간절히 찾고 있던 그녀는 케빈이 일하는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동료가 케빈이 금요일 아침 일찍 나가면서 지갑을 두고 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가 이메일을 통해 사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멜라니는 패배감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차로 돌아갔다. 케빈?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그녀는 소리쳤다. 집으로 가는 길에 멜라니는 주유소에 들렀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결제 거부당했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남은 얼마 안 되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멜라니는 은행에 가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매니저는 공동계좌에 $5도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크로프턴 부인, 남편분이 지난 금요일에 오셔서 공동명의의 신용카드를 해지하셨는데요. 그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혼 얘기를 하시면서 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하셨죠. 그럴 리가 없어요. 멜라니가 쏘아붙였다. 차 할부금은 이미 다 갚았고 집담보대출도 다 갚았어야 했는데 매니저의 얼굴이 누그러졌다. 안타깝게도 당신 명의로 자동차 대출이 있고 집담보대출도 있는데 아마 따님 학비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왜 돈이 하나도 남지 않았죠? 멜라니가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이며 물었다. 그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은 자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입금이 전혀 안 됐어요. 잔액이 다 빠져나갔죠. 남편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서도 전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가 물었다. 절박함이 점점 커져가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죄송합니다. 크로프턴 부인. 크로프턴 씨의 계좌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모기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과 차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멜라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직업이 없어요. 매니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님. 멜라니는 상황의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케빈과 함께 사용하는 금고를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발견한 건 보석뿐이었다. 보석을 가방에 쑤셔넣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는 끊겼다. 좌절하고 다른 방법이 없자 그녀는 제니퍼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마녀? 제니퍼가 쏘아붙였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요? 멜라니는 딸의 적대감에 충격을 받고 물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너랑 얘기할 수 있겠어? 제니퍼가 쏘아붙였다. 아빠를 아무 생각 없이 버렸잖아. 난 너랑 끝장이야. 다시 전화하지 마. 전화번호 바꿀 거야. 멜라니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케빈은 왜 사라졌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녀는 궁금해했다. 멜라니는 간절히 답을 원했고 그날 오후 변호사와 당일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녀의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크로프턴 부인, 말씀하신 대로 남편분의 사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남편분이 파산 신청을 하셨는데 이혼 서류를 제출하시기 직전이었죠. 회사는 아마 해산될 것 같습니다. 멜라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슴이 쿵쾅거렸다. 하지만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크로프턴 부인, 제발 침착하세요. 2주 전만 해도 모든 게 괜찮아 보였고 위험 신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 은행 계좌가 동결됐어요. 집과 차는 어쩌고? 그녀는 갇힌 기분에 사로잡혀 물었다. 지난주에 당신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차에 대해서는 서류에 서명할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았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일궈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쳤다. 변호사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크로프턴 부인, 남편분께서 곧 소환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멈췄다. 아니요, 그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의 사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야. 은행에 남은 돈도 거의 없고 집과 차도 위험에 처해 있어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확인했다. 적어도 그에게 주택담보 대출금만 갚게 할 수 없을까요? 그녀는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로 간청했다. 그의 사업이 유일한 수입원이었지만 이제 없어졌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면 이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투자 증서가 몇 개 있었는데 금고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언제 현금화했는지 추적하고 회사 재무 상태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남편분과 그의 법률 고문도 찾아야 합니다. 이미 진행 중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녀는 희미하게 대답했다. 크로프턴 부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추가 서비스를 받으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다룰 계획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멜라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내겐 귀중한 그림이 있어 좋아요.
팔아서 수표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알았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녀는 체념하며 말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최악의 경우에는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게 현명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멜라니는 소중한 그림 앞에 앉았다. 당신을 간직하고 싶었는데 남편 때문에 헤어져야만 해요. 그녀는 캔버스에 대고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언니의 전화번호를 다이얼했다. 언니, 부탁 하나만 들어줄게. 내가 널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알잖아. 멜라니, 데릭, 그리고 나는 이혼하게 돼. 그녀는 목소리를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뭐요? 진심이에요? 네, 좀 복잡하긴 한데 잠깐 묵을 곳이 필요해요. 손님 방에서 자도 될까요? 가면 다 설명해 줄게. 제니퍼는 어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 걔는 항상 아빠 딸이었어. 어쩐지 내가 모든 탓을 떠맡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멜라니. 힘들 것 같아. 여기 머무는 건 전혀 문제 없어. 맷도 아마 괜찮을 거고, 우리 딸도 내가 한동안 곁에 있어주면 좋아할 거야. 고마워요, 언니. 제가 가면 알려드릴게요. 멜라니는 전화를 끊었다. 지체 없이 화요일에 그녀는 보석상에 가서 보석 컬렉션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기대했던 행제 대신 보석상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이 물건들은 모두 금도금 구리로 만들어져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다. 가짜 선물들. 남편이 자신을 속일 뻔했다고 생각하며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서둘러 미술관으로 가서 자신의 그림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 저는 패널, 즉 기차역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그녀는 이 보물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며 말했다. 감정사는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며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며 모든 세부 사항을 살폈다. 그는 시간을 들여 살펴보다가 나지막이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웃겨요? 멜라니가 불안해지면서 물었다. 보여드리죠. 감정사가 노트북을 열고 원본 기차역의 고화질 이미지를 보여주며 말했다. 그는 왼쪽 하단 모서리를 가리켰다. 여기 한 남자와 한 젊은 여자가 플랫폼에서 한 여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표정이고 여자는 울고 있습니다. 멜라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사가 그녀에게 돋보기를 건네주며 말했다. 이걸 당신의 그림과 비교해보세요. 멜라니는 더 가까이 들여다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남자와 어린 소녀는 마치 여자를 조롱하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씩 웃고 있었다. 이건 가짜야. 감정사가 단호하게 결론지었다. 맙서사, 멜라니는 다시 한번 좌절감에 휩싸여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속삭였다. $200에 팔 수 있어요. 그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재밌는 이야깃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멜라니는 마지못해 그 작은 돈을 받고 객석을 나섰다. 낙담한 멜라니는 차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언니였다. 안녕, 언니. 멜라니는 목소리에 담긴 절망을 감추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이 뱀 같은 놈아. 언니가 격렬하게 쏘아붙였다. 잠깐, 무슨 일이야? 멜라니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메디 낯선 사람이 보낸 이메일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됐어요. 웹사이트 링크였죠. 멜라니, 당신과 어떤 남자가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무려 1년 전 사진이에요. 바로 지난주까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언니의 목소리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멜라니는 공황 상태에 빠져 말을 더듬었다. 날 내버려둬. 우리 침대에서 싸구려 모텔에서 그랬잖아. 메디 내가 우리 근처에 더 이상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 우리 가족을 망칠 뿐이야. 언니가 말을 이었다. 멜라니의 세상이 멈춘 듯했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 닿자 숨이 턱 막혔다. 여기 있는 건 원치 않아. 애인에게 가. 전화가 갑자기 끊겼고 멜라니는 충격에 휩싸였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모두가 알고 있어. 모두가 알아야 해. 그녀는 비밀이 드러날 것 같은 느낌에 중얼거렸다. 공황이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여기서 나가야 해. 그녀는 생각하며 평정심을 잃었다. 5년 후 저는 어느 교회 앞줄에 앉아 바로 그날 아침 받았던 예상치 못한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제니퍼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가리고 싶지 않았기에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그녀를 데리고 예식장으로 걸어갔는데 이제 그녀가 평생의 사랑과 결혼 서약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의 기억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사무실에서 일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제니퍼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아빠, 제발 집에 와주세요. 그녀는 흐느꼈다. 얘야, 왜 그래? 왜 울고 있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아빠, 그냥 와요. 집 밖에 있어요. 그녀가 간청했다. 걱정이 가슴을 벅차올랐다. 왜 밖에 나와?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전화할까? 아니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냥 빨리 하세요. 아빠.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재촉했다. 어서 가. 얘야. 나는 약속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달려갔다. 왜 집 밖에 있는 걸까? 다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져 신호 위반을 간신히 막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니퍼는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인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울어서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차에 올라탔다. 아빠, 집에 가지 마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좋아, 제니퍼. 나는 엔진을 끄며 말했다. 자, 무슨 일인지 말해봐. 그녀는 떨리는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USB를 두고 와서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진입로에 낡은 혼다 차가 있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당신 침실에서 소리가 들려서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서 열린 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천천히 생각해, 자기야. 나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말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가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엄마가 어떤 남자와 같이 있는 걸 봤어요. 둘이 아빠 침대에 같이 있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속이고 있어요. 아빠. 우리 둘 다 배신했어요. 제니퍼가 목격한 현실이 마치 벽돌 한 덩어리처럼 나를 강타했다. 본 게 정말 확실한 거야. 내가 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녹화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침실에서 멜라니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아빠, 제발 멜라니를 떠나게 해주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우리 엄마는 아니야. 우리 친엄마는 절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제니퍼가 고통과 분노를 목소리로 분명히 표현하며 소리쳤다. 이 상황을 좀 처리해야겠어.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으며 대답했다. 뭐 처리해야 할 게 있어? 그녀가 물었다. 그냥 내쫓는 게 어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나는 관련된 법적 절차를 알고 있었다. 왜 비밀로 하죠? 제니퍼가 호기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그녀가 의심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야. 너무 화를 내면 실수로 뭔가를 놓칠 수도 있거든. 아빠, 계획이 뭐예요? 모든 걸 계속 알고 싶어요.
집에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공주님. 모든 상황을 계속 알려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제 학교에 데려다주고 금세 내 USB를 가지고 돌아올게. 제니퍼를 내려준 후 나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며 앞으로 닥칠 충돌에 대비했다. 차에 타자마자 여보, 나왔어 라고 외쳤다. 멜라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침실에서 재빨리 나왔다. 아, 대릭, 너구나. 또 누구를 예상했어?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렇게 빨리 돌아올 줄은 몰랐어. 제니퍼가 전화했어. USB를 여기에 두고 왔대. 가져다 줘야겠어. 내가 다가가자 공기 중에 그녀 향수의 강한 냄새가 느껴졌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다그쳤다. 말해? 청소하느라 지쳐서 땀이 많이 나고 있어. 이럴 거면 안 돼. 제니퍼가 USB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녀는 불안하고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나는 차분하게 말하며 돌아서서 다시 문 밖으로 나갔다. 직장에서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감시 장비와 휴대폰 감시 도구를 알아본 후 필요한 모든 것을 사러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멜라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다음 몇 달 동안 제니퍼와 각각의 발견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조각조각 맞춰 나갔습니다. 멜라니의 연인은 케빈 램버트였는데 그는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며 제가 직장에 있을 때나 멜라니가 쇼핑을 나갔다고 말할 때면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그녀는 케빈의 아파트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일하지 않을 때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 통해 멜라니와 친구 레베카가 비밀을 공유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레베카가 남편의 오빠와 불륜을 저지른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멜라니가 외출한 사이 핸드백에서 예비 열쇠를 찾아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열쇠를 가지고 케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허름한 동네에 보안 카메라도 없고 정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오래가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작은 몰래 카메라들을 몰래 설치했습니다. 멜라니가 그에게 쏟아부었던 값비싼 선물들도 눈에 띄었는데 하나하나가 그녀의 배신을 뼈저리게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한 나는 멜라니와 케빈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금세공인에게 그녀의 모든 보석을 금도금 구리로 만든 복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심지어 고행 그림도 복제품으로 만들어서 아무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시절 친구이자 기업 변호사가 된 브라이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 계획을 설명하자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미팅을 주선했고 브라이언은 저를 그의 사촌이자 꼼꼼한 회계 감사인인 캐런에게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제 목표는 회사를 법적으로 해체하는 동시에 운영을 감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희망은 제니퍼가 적절한 때가 되면 회사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캐런과 저는 정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둔 미망인 캐런은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아무와도 데이트하지 않았고 함께 일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그녀를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에 초대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처음으로 제대로 된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같이 일하고 당신은 여전히 결혼한 상태잖아요. 그녀는 내 뺨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 멜라니에게 차를 팔도록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렉서스를 너무 좋아해서 반대했죠. 하지만 BMW 컨버터블을 사면 더 젊어 보일 거라고 제안하자 그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렉서스는 이미 할부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팔고 BMW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모든 것을 멜라니의 명의로 했습니다. 멜라니는 그저 소유권 증서에 서명하는 줄 알았는데 서류에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조항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케빈이 멜라니에게 저와 이혼하고 모든 걸 가져가라고 설득하는 걸 우연히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알아채지 못한 건 제가 이미 몇 걸음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운전을 맡긴 BMW와 그들이 뒷좌석을 은신처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멜라니가 레비의 추천으로 이혼한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레비는 이미 제 재정 상황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행동했습니다. 먼저 제니퍼의 학비를 전액 충당하기 위해 집에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돈이 이미 배정되어 있다면 그들이 그 돈을 쓸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레베카가 우리가 뉴욕에 있는 동안 집 자물쇠를 교체하도록 준비를 한 것입니다. 제니퍼가 대학에 가기 직전 바비큐 파티에서 제니퍼와 저는 각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레비와 레베카는 모든 게 괜찮은 척하며 바비큐를 돕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우리 계획에 끼어들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던 거죠. 금요일 아침 멜라니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움켜쥐고 케빈에게 재빨리 메시지를 보냈다. 8시까지 내 집에 갈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심부름 간다고 말할 테니까 전화나 문자는 하지 마. 의심받을까 봐 휴대폰은 집에 두고 올게. 내 미래의 남편, 각오해. 메시지를 지운 후 나는 휴대폰을 다시 그녀의 핸드백에 넣었다. 케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날 저녁 케빈이 아파트에 들어서자 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케빈이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습격하여 이메일로 사직을 강요하고 집주인에게 마을을 떠난다고 말했다. 그들은 케빈의 집을 샅샅이 뒤져 마치 그가 약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 도망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케빈은 벤에 실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제니퍼나 캐런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무덤까지 간직할 비밀이었다. 금요일 오후 나는 모텔에 자리를 잡고 저녁 뉴스를 보며 낄낄거렸다. 케빈의 아파트에 있었던 남자 중 한 명이 나타나 몰래 카메라를 모두 넘겨주고 돈을 받아갔다. 나는 그들이 케빈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묻지 않았다. 그 부분은 그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이었다. 토요일 아침 제니퍼에게만 번호를 알려주고 낡은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캐런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영상을 꼼꼼히 검토하며 모든 클립에서 케빈의 얼굴을 불러 처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캐런의 게스트룸에 머물며 그녀의 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캐런과의 유대감을 더욱 돈독하게 했습니다. 그녀와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애틀에서 온 노부부, 즉 캐런의 친척분이 회사를 인수하기로 동의하면서 직원들의 일자리가 보호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 모든 게 제자리에 놓였습니다. 제니퍼가 웃으며 전화했습니다. 멜라니가 저를 찾아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악명 높은 웹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멜라니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링크를 보내는 임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 3개월 동안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캐런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귀었지만 캐런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혼할 때까지는 일을 엄격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싶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법적으로는 여전히 결혼한 상태라고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캐런과 함께 사는 건 장점이 있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빈털털이었고 삶을 재건하는 동안 친구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법정 심리날 멜라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와 집은 압류되었고 저는 소득이나 재산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양이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멜라니의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심리가 끝난 후 복도에서 그녀의 변호사를 우연히 만났다. 크로프턴 씨, 정말 전략가시네요. 그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제니퍼가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아빠, 집중하세요. 제니퍼가 씩 웃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얘야. 딴 생각이 들었어. 나는 얼른 그 순간을 떠올리며 고백했다. 아빠와 딸이 춤을 출 시간이야. 모두가 보고 있잖아.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그녀를 돌려 춤추게 하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제니퍼는 나를 껴안았고 나는 캐런에게 다가가서 춤을 청했다. 나중에 바로 가서 위스키를 주문했는데 누군가 나를 반겼다. 안녕하세요, 크로프턴 씨. 저는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온 제임스 거스먼 박사입니다. 전처인 멜라니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놀랐다. 몇 년 만에 그녀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네, 저는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심리학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어땠나요? 내가 물었다. 네, 크로프턴 씨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세요. 나는 당황한 채로 말했다. 그는 멜라니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케빈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라고 말했는데 그 실수는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 불륜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몰락을 조종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 둘 다를 잃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혼 후 그녀는 단돈 $200를 가지고 과거에서 벗어나려 애썼습니다. 특히 불륜 영상이 공개된 후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텍사스로 가서 20번 주간 고속도로 인근 트럭 운전사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술집 주인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주인은 그녀에게 호의를 베푸는 대가로 누추한 방에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임신을 했지만 위험한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후 주인은 그녀에게 부적절한 일을 하도록 강요했고 그녀는 심각한 성병과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제 딸 결혼식이에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마세요. 크로프턴 씨, 필요하시면 제 직통 전화번호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결혼식에서 캐런은 나를 꼭 껴안고 부드럽게 만졌어요. 술은 적당히 마셔요, 자기야.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오늘 밤은 당신이 우리의 운전사예요라고 덧붙였다. 넌 내 전부야, 얘야. 나는 잔을 옆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내 안전이나 우리 아들의 안전을 절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댄스 플로어로 끌고 갔다. 며칠 후 저는 사무실에서 거스먼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일정 때문에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대신 그는 전화 통화를 제안했고
간호사가 멜라니의 침대 곁으로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대릭, 정말 너야? 그녀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멜라니. 나야, 대릭. 그녀는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미안해. 너와 제니퍼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아. 나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어요. 멜라니, 저는 잘 극복했고 지금은 진심으로 행복해요. 사실 당신께 정말 감사드려요. 이혼 후 정말 멋진 분과 결혼해서 아들도 하나 있어요. 제니퍼는 제니퍼를 엄마처럼 생각하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워요. 참고로 제니퍼는 지난 토요일에 결혼했는데 제니퍼의 엄마가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셨어요. 앞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날이 기대돼요.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흐느낌 소리가 작게 들렸다. 잠시 후 다급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크로프턴 씨, 저는 에밀리 간호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통화를 종료해야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나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잘 웃는다는 걸 나는 중얼거렸다.